자, 북진입니다. 북진. 북진인데 이 북진은 이 명나라 때 자꾸 여진족, 몽고족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 요충지입니다. 이게 북진입니다. 북진이 어딘가면요? 북진이 여기 북진이요. 그 이제 사내가 거의 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양 폐루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성양이란 분은 원래 명나라 사람인데 조선 고려 때 고려 사람인데 명나라에 가가지고 이성양의 오대조가 원래 이 고려 사람인데 명나라에 귀화해서 여진족을 굉장히 방어를 했어요. 방어했습니다. 방어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오대조가 이성량인데 이 사람도 명나라에 굉장히 많이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만든 폐루가 바로 이 폐루입니다. 그 다음 수흥사도 마찬가지로 팔각 13층 탑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백탑이죠. 수흥사에 천왕전이 있고 천왕전에 가면 사천왕이 있고 그 다음에 북산에 북진묘가 있습니다. 북진묘가 있는데 중국은 5군으로 나눠요. 동서남북 중앙 각각 산을 정합니다. 동쪽에는 태산, 중앙에는 여산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산에는 도교 사찰을 만들어 가지고 산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은 다 없어져 버리고 현재 남은 거는 중앙에 여산의 북진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안박쥐에는 이 또 북진묘도 들어가 봐요. 북진묘. 저기 북진묘의 폐루 문이고요. 그 다음에 신마진인데 이 신마진은 뭔가 하면 그 말이 하나 있어요. 말은 북진의 여산의 신이 타고 갈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중국 가게 되면은 비림이라고 있습니다. 비림은 뭔가 하면은 비석인데 그 비석이 사람에 관한 비석이 아니고 예를 들면 노노라고 하면 노노의 글자를 여기다가 비석에다 새겨요. 그 다음에 주역이라고 하면 주역의 내용을 비석에다 새깁니다. 원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와서 노노 글뺏기 가고 주역 글뺏기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북진묘에도 이렇게 비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석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비림이라 그래요. 북진묘의 대전이고 대전 안에 의무리여산 신이 여기 모셔놨습니다. 이게 여산의 주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진묘에 여기 이제 돌이 있는데 그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통과하면은 아들 낳는다.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의무려산 의무려산은 순임금부터 청나라에서 항상 하늘의 제사 지내는 곳인데 여기 입구입니다. 의무려산이라는 것은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는 산이 의무려산이요. 거기 보면은 의무려산을 작게 모델을 탁 만들어 놨습니다. 미니어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 문수원도 절도 있고요. 또 하나 뭐 있는가 하면 도화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항상 도화동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래서 같은 사신들이 가면은 무조건 의무려산에 도화동을 보고 옵니다. 왜 보고 오는가 하면 중국에서 생각하는 무릉도원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걸 보는 것이죠. 그 다음 금주고성인데요. 금주고성 어디 가면 여기 이제 북진을 지나서 금주로 왔습니다. 금주로 왔는데 이 금주라고 하는 데는 어딘가 하면은 청나라 태종에 의해서 병자호란을 해서 졌죠. 지고 난 뒤에 봉인대군하고 소은세자가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인질로 잡혀가는 그 와중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치러 가요. 치러 가는데 조선도 치러 가는데 같이 치자. 그래서 조선의 조선군이 얼마나 오는가 하면 1500명이 오게 됩니다. 1500명이 오는데 이때 소은세자와 봉인대군도 이 전투에 참여를 해요. 참여하는데 아직도 조선의 군사들은 청나라를 떼어놓으며 여기고 명나라를 숭배합니다. 숭배하기 때문에 제대로 전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공중에 공포 쏘다가 잡혀가지고 처형당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어딘가 하면요 금주고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인데 영원성에서 이남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슬프다. 이곳은 명나라 청나라 군사들이 격전을 하던 피비린내 나던 전쟁터다. 10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난리의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그때의 장일한 격전의 자취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 어딘가 하면 영원성이라고 해서 영원성은 금지에서 조금 내려가면 여기가 영원성입니다. 자, 이게 영원성이요. 이 영원성 지금부터 이제 여기 심양에서부터 산해관까지 가는 길은 이 길은 무슨 길인가 하면요.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벌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원성 전투는 굉장히 유명해요. 어떻게 유명한가 하면은 여기에 누르하치 청나라의 누르하치는 군사 전문가고 군사에 대해서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누르하치가 10만이라 하기도 하고 16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영원성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영원성은 누가 지키고 있었는가 하면 원숭환이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원숭환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군 출신이 아니에요. 무관 출신입니다. 문신 출신인데 병접해서 지금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 이 원숭환을 잘 보니까 애가 괜찮아요. 그 작전도 잘 짤 것 같아. 그래서 문신인에도 불구하고 이 원숭환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한테 20만 명을 줄 테니까 너는 산해관이 있는데 산해관 이쪽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여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숭환이가 이 영원성에 성곽을 쌓고 요거 요 포를 11문을 설치를 딱 했습니다. 홍익포라 그러죠. 그죠? 11문을 설치했는데 이때 군사가 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2만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누르하치는 군사 전문가인 누르하치는 거의 8배 이상의 병력을 거느리고 영원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하는데 원숭아니가 얼마나 잘 쏘았는지 이 10,0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을 격퇴를 합니다. 격퇴하면서 홍익포를 쏴서 격퇴하는데 이때 누르하치가 그 홍익포에 파편을 맞습니다. 맞아가지고 누르하치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나라가 한 번도 이긴 일이 없는데 이 원숭아니가 최초로 대승을 이제 거두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다음 누르하치 죽고 난 뒤에 태종이 등극합니다. 등극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우회를 해요. 이렇게 여기는 원숭아 때문에 안 되니까 북쪽으로 이 몽골 쪽으로 우회해가지고 북경으로 쳐들어와요. 북경으로 쳐들어오니까 이 원숭아니가 산해관으로 후퇴해서 이까지 들어가는데 300리를 이틀 만에 질주해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홍타이지 청나라 태종이 침략하는 걸 막아내요. 예, 대단한 장군이죠. 대단한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막아냈는데 문제는 여기 숭정제가 이게 좀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고 소심하고 그래요. 숭정제가 이 북경 군방에 청나라 군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아니한테 문제가 있다. 이 원숭아니가 아마도 청나라하고 내통한 거 아닌가? 이런 몰아쳐 들어가요. 그래서 원숭아니를 긴급 체포해버립니다.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체포해가지고 승리하고 난 뒤에 체포를 하는데 체포해서 죽여요. 죽일 때 능지처참을 합니다. 능지처참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살점을 하나씩 뜯어내요. 뜯어낼 때 어떻게 몇 개를 뜯어내는가 하면 1000개를 뜯어내기 전에 숨을 거두면은 뜯어내는 벌죠. 그러니까 1000개를 뜯어낼 때까지 숨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죽이는 게 능지처참입니다. 그래서 원숭아리가 이렇게 해서 능지처참을 당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청나라를 대적하여서 전부 다 졌는데 오로지 이긴 원숭아를 저렇게 죽여버리니까 그다음번은 하면은 지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쟁하는데 그 전쟁이 뭔가 하면 산해관에서 전쟁을 해요. 산해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흥성고성에 조대락 패류도 있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맹강여 묘가 있는데 이 맹강여 묘는 진시황 때 여자가 맹강여입니다. 맹강여인데 이 맹강여가 남편이 만리장성 살아갔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죽으니까 만리장성 안에 묻어버린 겁니다. 묻어가지고 이 맹강여가
그 만년성 앞에 가가지고 통곡을 해. 10일 동안 통곡하니까 무너진 만년성이 무너지면서 시신이 나왔어요. 시신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묻어놨죠. 묻으면 안 되죠. 그게 진시황이 맹강녀가 워낙 미모이다 보니까 맹강녀를 자기 후비로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맹강녀가 뭐라는가 하면은, 만약에 내 남편의 제사만 잘 지켜준다면은 내가 후비로 들어갈게. 그래서 진시황이 제사 잘 지켜줬어요. 지켜주자마자 맹강녀는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맹강녀 묘에 관음전이 있어요. 이렇게 망부석에서 망부석 있고. 근데 여기 연암은 여기서 뭐 낙타, 이제 낙타 얘기가 나오는데, 요때 연암이 낙타 지나가는데 그만 졸업했어. 졸업해서 낙타를 못 봤어요. 낙타를 못 보고 난 뒤에 밑에 이제 그 같이 갔던 사람이, 지금 낙타 뭐 이상한 물건이 지나가는데 동물이 지나가는데 희한한 동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연암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앞으로는 이런 게 지나가면 반드시 나를 띄워라. 그 연암은 굉장히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낙타가 지나가든 말든 할 텐데, 그죠? 그 다음에 간내정사인데, 간내정사는 뭔가 하면 산해간에서부터 북경까지 기록입니다. 드디어 산해간으로 들어가요. 산해간인데, 산해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 산은 각산, 여기 각산입니다. 각산이고, 해는 여기 발해입니다. 발해 두 개 합쳐가지고 여기에 각자 빼버리고 산, 발자 빼고 해 해서 산해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성각 발해를 이제 한 건데, 이 뭔가 하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리장성이 이렇게 간수성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다. 자유관부터 여기서부터요. 이거는 나중에 중국이 더 옛날 시켜버린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산해관이 끝나요, 원래. 끝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것도 연장시켜버리지, 이렇게. 그래서 산해관이, 만리장성의 맨 끝이요. 네, 끝입니다. 여기 산해관이죠. 전진을 하는데 항상 청나라 쳐들어올 때는요, 이 해안길밖에 없어요. 여기에 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청나라가 명나라 쳐들어올 때는 이 길로 쳐들어와요. 이 길로 쳐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산해관인데요. 여기만 잘 막고 있으면은 청나라가 절대 이리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해관의 높이, 이게 각산 장성이거든요. 이 각산입니다. 각산에서부터 이렇게 성벽을 다 쌓았어요. 쌓아서 노롱두까지 성벽이 다 쌓여져 있습니다. 이 성벽이 얼마인가 하면요, 높이가 14m, 폭이 7m.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만 지키고 있으면은 청나라가 절대로 침략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노령두인데, 노령두란 건 뭔가 하면은, 여기 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바다까지 가잖아요. 그죠? 바다까지 이게 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못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 바다 쪽이 여기 뭔가 하면 노령두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 노령두죠. 그래서 우리 사행단들은 노령두까지 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다 구경 다 해. 예, 합니다. 그 다음에 노령두 앞에 해신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산산성. 자, 이 각산산성에 이 또 연암박쥐도 올라가요. 올라가서 글을 쓰는데,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보니 모두 벌벌 떨며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올라갈 때에는 앞만 보고 층계 하나하나를 밟고 오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몰랐는데, 내려오려고 눈을 들어 아래를 굽어보니 현기증이 절로 일어난다. 벼슬살이도 이와 같아서 위로 올라갈 때에는 한 계단이라도 남에게 뒤질세라 더러는 남의 등을 떠밀고 앞을 다투기도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높은 자리에 이르면 그제야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땐 외롭고 위태로워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서자니 천길 낭떠러지라. 더위 잡고 내려오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올라갔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해관 전투인데요.
산해관 전투인데, 이때 산해관 침략할 때는 언제 땐가 하면은, 청나라, 누라치 태조죠. 그 다음에 황태극 태종 다음에 순치제입니다. 순치제 때 섭정왕이 도르곤이었어요. 이 도르곤이 전쟁을 엄청나게 잘해요. 그래서 이 도르곤이 12만 대병을 거느리고 산해관으로 들어옵니다. 산해관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자승이 20만 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삼계가 2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22만이 지키면요, 절대로 도르곤은 여기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자승이가 오삼계의 예쁜 축시를 자기가 차지해버려. 그 오삼계가 되게 뿔따고 났죠, 그죠? 뿔따고 나가지고 도르곤하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산해관의 문을 열어줘 버려요. 문을 열어주니까 도르곤이 전쟁도 안 하고 무혈 입성해서 이자승군을 칩니다. 치니까 이자승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 산해관이 드디어 청나라에 떨어짐으로써 청나라는 힘도 쓰지 못하고 멸망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이 바로 산해관 전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주 지나서 산해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산 이재묘가 있어요. 수양산 이재묘로 수양산이고 이재묘가 여기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제가 제철 문장인데, 그 이재묘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수양산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백이숙제 들어보셨죠? 자, 백이숙제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가 주나라한테 망해요. 은나라의 신하가 백이숙제입니다. 백이숙제이기 때문에 나는 고사리를 먹고 죽을지언정 주나라에 녹봉 먹지 않겠노라 하고 수양산에 들어가요.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먹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사행단이 반드시 어디 가는가 하면요, 여기에 이재묘에 가요. 이재묘에 가가지고 고사리를 넣고 제사를 지내요. 돌아올 때도 반드시 여기 이재묘에 고사리를 넣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조선의 선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고사리를 준비 안 했다, 고사리 준비 안 해오면은 그 준비한 놈 곤장 쳐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재묘입니다. 고려가 있는데, 이 고려변은 뭔가 하면은 병자호란때 포로로 잡혀와요.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여기 집단으로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형성했는데, 문제는 사행단에 오면은 이 사람들이 반갑잖아요. 그죠? 반가우니까 확 물건 갖다 줘. 근데 이러면 사행단들이 공짜에 맞들여가지고 오면은 자꾸만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전현이 어디 가면요, 자, 산해관 지나서, 이재묘 지나서 옥전현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옥전현에 지났습니다. 옥전현에 지났는데, 이제 여기 이런 이 글이 있는데, 옥전현에 가보니까, 여기에 빗속에 글이 막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박지원과 같은 자제 공간이었던 정진사, 정원씨의 자제 공간, 정원씨하고 같이 가가지고 뺏겨요. 두 사람이 뺏깁니다. 뺏긴 정원식은 좀 얼빵해가지고 틀린 게 많아요. 틀린 게 많이 뺏겨. 그래서 나중에 이 박지원이가 다 고쳐주는데, 그 고쳐진 내용이 뭔가 하면요, 호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질문 들어보셨죠? 그죠? 호질문은요, 연암 박지원이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옥전현의 비에 있던 내용을 뺏겨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용은 정나라에 아주 뛰어난 학자 북각 선생이 살았어요. 근데 인근에 수절가부인 동리자라는 미모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절을 너무 잘해가지고 동리가부지례라는 정표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5명인데 그 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다투려. 그 다투려 이제 같이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북각 선생이 동리자의 방에서 시를 다 읊어요. 뭐라 했는가 하면, 원앙새는 병풍에 그리고 등등등 시를 읽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아들 5명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야, 저게 북각 선생이, 저 절개 굳은 그 북각 선생이 우리 어머니 방에 들어와서 시를 읊을 리가 없다. 저놈은 분명히 여우가 둔갑한 것이다. 그래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두들겨 펴려고 그래요. 두들겨 펴려고 그러니까 이 북각 선생이 도망을 갑니다. 북각 선생이 도망을 가다가 똥통에 푹 빠져버렸어요. 똥통에 푹 빠져가지고
간신히 나왔는데 호랑이가 앞에서 기다리네. 호랑이가 앞에서 기다리니까 이 북각 선생이 호랑이한테 온갖 아부를 다 떨어요. 아부를 다 떠니까 호랑이가 북각 선생한테 호통을 쳐요. 이게 호칠입니다. 호랑이가 호통치는 문이었어요. 호통치는 문인데 이 호통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요, 양반 지도층인데, 양반 지도층이 너희들이야말로 네가 지금 똥덩어리에 빠지는데 너희들이야말로 똥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호통령은 인간은 지구의 바이러스이고 그 중에서도 양반이 더 큰 바이러스다. 그 내용이 쫙 실려졌어요. 왜 바이러스냐 하는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 호랑이가 갔어. 북각 선생은 꿀한테 어리도 빌고 있다가 간 걸 보고 툭툭 틀면서 다시 또 선비, 양반 선비 모습으로 다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호실문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점을 거쳐서 개헌으로 왔어요. 개헌 동락사를 왔습니다. 동락사는 요나라 3대 사찰 중 하나예요. 굉장히 큰 사찰입니다. 이제 가늠지각인데, 그 가늠지각에 가면은 이게 11면 가늠보살이 있는데요. 이 11면 가늠보살의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 16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볼만합니다. 그 다음에 통주에 대운하러 가요. 통주, 그 이제 북경 거의 다 갔죠. 통주에 대운하러 가서 글을 썼으니, 뭔가 하면 수없는 배들이 몰려 내려오고 있으니 장가는 만리장성의 놀람과도 비할만 했다. 10만 치나 되어 보이는 큰 배들이 모두 영을 그렸다. 이 통주에, 청나라에 있는 통주에 배가 10만 치나 있더라 이거요. 이게 청나라가 얼마나 강한가를 연암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북경의 조양문으로 들어가요. 조양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 만나는 모습을 그려나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승내정, 북경에서 승내정으로 들어갑니다. 승내정 들어가는 건 뭔가 하면 황제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황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삼배구 고두를 해야 돼요. 삼배구 고두는 뭔가 하면은 인조가 삼돈조에서 청나라 태종한테 삼배구 고두 했죠? 그게 꽃들의 향기인가 뭔가에 연속이 쭉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인조가 여기 머리에 피가 흥건했죠, 그죠? 그 피가 왜 흥건한가 하면은 한 번 절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3번 찌야 돼요. 3번 찌을 때 저 멀리는 청나라 태종이 찢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머리에 피가 나올 정도로 찌어야 그 소리가 들려요. 그게 309 고두거든요. 그걸 여기서 연습해가지고 가야 돼. 연습 안 해가면은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연습한 장소가 승내정입니다. 자금성 봤어요. 자금성 둘러보고 연암이 자금성에 대해서 쫙 글 쓰는데 중국에 대해서 최고다. 폐하, 짐, 이 내용이 이 연암의 글에 다 나오는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중국을 인정해 준 글입니다. 그 다음 북경의 도왕묘도 보고요. 도왕묘 표류입니다. 표류. 도왕묘도 비림이 있어요. 비림이 있고, 그 다음에 동안배 신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천주당. 북경에 남천주당도 들어가요. 남천주당 들어가는데 마티오리치 아시죠, 그죠? 이탈리아의 마티오리치 전도자 마티오리치가 1600년 전에 북경에 들어와요. 북경에 들어가지고 청나라 황제한테 지구이도 갖다 주고 시계도 갖다 주고 그 광물을 갖다 줘요. 갖다 주니까 청나라 황제가 보니까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티오리치를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니까 마티오리치가 성경의 내용을 유교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책을 써요. 이게 뭔가 하면요, 천주시리입니다. 천주시리를 쓰는데 이 천주시리가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조선의 학자들도 드디어 기독교의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천주시리 쓴 사람이 마티오리치고, 마티오리치가 중국에 세운 성당이 남천주당입니다. 중국의 최초의 성당이 남천주당이죠. 이게 마티오리치입니다. 이게 성당 내부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북경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어딘가 연하로 가야 돼요. 연하로 가야 되는데 실제
중국 이제 우리나라 사행단이 황제가 어디 있는 걸로 알았는가 하면 북경에 있는 걸로 알았어요. 북경에 있는 걸로 알고 날짜에 맞춰서 왔는데 실제 황제는 북경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250km 떨어진 열하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황제가 보니까 이걸 중국의 신하가 잘못 전달한 거예요. 잘못 전달했으면 누가 잘못했어요? 중국의 신하가 잘못했죠. 신하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신하는 관리는 감봉처분해요. 감봉처분하면서 북경에서 열하로 와라 그럽니다. 열하로 와라 그런데 그게 250km요. 250km를 5일 만에 주파해야 됩니다. 5일 만에 주파하려면 하루에 얼마나 가야 되는가 하면요. 하루에 50km를 가야 돼요. 하루에 50km요.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요? 274명입니다. 274명 그 대부대를 긋고 5일 만에 절대 못 가요. 못 가니까 어떻게 한가 하면은 그 중에 추려가지고 72명으로 단축시킵니다. 72명으로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말로 가는데 이게 말 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 끄는 사람이 있으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72명이 여기 북경에서 열하로 가게 됐는데 가는데 이게 얼마나 걸린가 하면요 5일 만에 각주파합니다. 5일 만에. 그래서 자, 이 북경 거쳐서 순위 거쳐서 해유 거쳐서 미류 거쳐서 고북 거쳐서 승도까지 가요. 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연함이 이제 270여 명 가다가 70여 명은 여러 가지 가고 200명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별하는 거예요. 이별하는 내용이 열할 이게 딱 적혀있어요. 이별은 항상 다리가 있는 강에서 이별해야 제맛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별곡을 부르고 이제 이별을 합니다. 하고, 자, 이게 회유란 데서는요, 하룻밤에 9개의 강을 건너야 돼. 빨리 가야 되니까. 9개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놈의 강물이 많아요. 강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얼마나 두려우니까, 이제, 연합이 뭐라고 하면, 원래 장님이 큰 물을 건널 때 그 물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물이 많은지 진짜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정보를 파악해서 그 정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을 감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눈을 감고 강을 건너는 게 낫겠다. 그래서 눈을 감고 건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가지 떨어지면은 물을 베개 삼고 입을 삼다가 다시 일어나서 말 타면 되지. 그게 뭐가 두렵겠느냐. 그렇게 자유로운 마음. 그래서 연암박쥐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마음으로 강을 넣는다면은 무슨 큰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9개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9개의 강을 건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 가면 고북구로 가요. 고북구로 가가지고 이제 고북구는 뭔가 하면 이게 만리장성이 되게요. 만리장성이 있는 걸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만리장성 통과하는데 이 고북구에 가서 이제 여기다가 자기가 갔다고 낙서도 해. 낙서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걸륭 45년 경자 8월 7일 이경 조선 박지원 과 이래서 지어놨어요. 이제 이게 걸림 45년에 이경이 몇 시인가면요? 9시에서 11시가 이경입니다. 밤 아주 깊은 밤을 여기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9시 11시에 박지원이가 여기를 통과했다. 이 기록을 넘기고 드디어 이제 열하로 들어갔습니다. 열하에 가서 이제 열하 이게 뭔가 하면 피서산장이라고 하는 데인데 기가 막히게 경치가 좋아요. 경치가 좋은데 항주에 이제 서호를 모방한 게 피서산장입니다. 이게 피서산장이에요. 피서산장인데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답사를 하게 되면 어디를 가는가 하면 피서산장을 가고 경치봉을 가고 소포탈라궁을 가게 돼요. 여기 이제 또 한 군데 들어가는데 여기가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열하는 왜 열하가 됐는가 하면은 여기에 조그만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는데 온천수가 섞여 있는지 겨울이 돼도 강이 잘 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열하이고요. 그래서 이 강 이름을 따서 열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는 승덕입니다. 승덕. 그래서 이게 열하. 이렇게 저는 이게 열하입니다. 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암 박지원은 열하에 와서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열하는 장성밖에 궁백한 땅이다. 천자는 무엇이 아쉬워서 이 변방에 거칠고 황폐한 땅에 와서 거하는 것일까? 명목은 비서라 하지만 사실은 천자가 직접 변방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열하의 피서 선장은 피서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피서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항상 이 청나라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군가 하면요, 몽골족들이요. 몽골족들이 쳐도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의 황제들은 몽골 접경지역인 열하에 오게 돼요. 황제가 열하를 오게 되면은 모든 군병력, 경비병력들이 전부 다 열하를 직결하게 돼요. 그래서 열하의 군사 장비력이, 군사 보호 방어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걸 위해서 항상 여기에 비서산장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장서밖에 열하고 이게 몽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열하에 왔어요. 열하에 와서 박지원이 열하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 열하의 내용이 뭔가 하면 대학유관록이라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열하의 비서산장에 여러 나라의 신하들이, 사신들이 다 와요. 이렇게 다 오는데 이걸 청나라의 공정화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사행단도 그려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 부분 여기인데요. 여기 요거거든요. 여기 뭔가 이게 우리나라의 사행단들입니다. 사행단, 이게 칠순잔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화려하는데 우리 사행단도 여기에 온 것이죠. 그 다음에 12일, 원래 9일에 도착했어요. 9일에 도착해가지고 10일 하루 쉬고 그 다음에 11일 날 황제를 아련했어요. 황제 아련하고 난 뒤에 12일 그 다음날 청해 대신들만 관람 가능한 무대 공연을 조선 사신들한테 보여줘요. 자, 너희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원래 여기는 다른 나라 애들은 안 보여주는데 너희들만 보여줄게. 그래서 보게 해요. 또 13일 그 다음 날에는 걸륭제 만수를 축하 의례에서 정사 방명원을 청조정 입품 대신에 올리고 부사 정원시는 상품 대신 반열에 서게 하는 등 각별하게 한들해져요. 자,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사신들을 이렇게 각별히 대해주는데 조선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벌 하려고. 정벌 되지도 않은 걸 정벌하려고. 이렇게 했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비서사장 이제 박지원은 비서사장 구경을 다니는데 아주 경치가 좋죠. 그죠? 아주 좋습니다. 이게 경추봉이라는 것이고, 이게 소포탈라궁이고, 이게 비서산장이에요. 비서산장입니다. 호수 안에 있습니다. 호수 안에 문을 들어가서 서지사옥 등등 있죠. 네, 여정문 문이 비서산장의 문입니다. 일단 서지사옥, 여기는 이제 황제가 정문을 보는 곳이죠. 우리 경복궁의 사정전과 같습니다. 내부고 깜박인경 강의제하고 걸림제 조성하고 있는 연파 치석도 있고, 예, 이 강의제입니다. 이 걸림제고요. 비서산장 주위의 호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관제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추봉 보락사도 있습니다. 이 경추봉 보락사라고 하는 것은 라마교 사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환입을 있거든요. 이 남녀가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는 티베트의 라마교입니다. 티베트 라마교의 이게 한입을이거든요. 이 보락사에 가면 이런 한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케이블카 1.4 케이블카 길이 1.4km예요. 40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고
경추봉으로 가요. 경추봉인데 이 경추봉은 때때로 옥황상제의 손가락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 경추봉이라는 뜻은 빨래방망이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높이가 얼마나 하면 60m, 굉장히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이기니까 굉장히 높이죠. 그렇죠? 이 경추봉이라서는 이거는요, 강희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이 경추봉입니다. 그 다음에 팔과 구천사도 있고, 문묘는, 우리나라의 문묘 이쪽이죠. 문묘 어딘가 하면 대성전이 문묘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양의 대성전인 것처럼 열화선장에도 이렇게 문묘가 있습니다. 문묘 누구를 모시다는가 하면요, 공자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그 다음에 열화에 소포탈라궁이 있어요. 소포탈라궁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하는가 하면 원래 청나라는 불교 지향 국가입니다. 지향 국가인데 티베트하고 몽골이 밀교 라마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하고 몽골하고 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좋게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티베트 라싸에 있는 포탈라궁 모양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하나 사찰을 만들었으니 이걸 소포탈라궁이라고 해요. 그리고 난 뒤에 판첸라마를 여기다 모십니다. 이게 소포탈라궁이고 티베트 라싸에 있는 게 진짜 포탈라궁인데 이게 진짜 포탈라궁이죠. 진짜 포탈라궁인데 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요. 이렇게 지어놓고 이게 판첸라마를 추천해서 여기에 모시게 하는 겁니다. 이제 소포탈라궁이에요, 이게.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있고, 조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근륭제가 사행단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모처럼 왔으니까, 판첸라마를 만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행단이 판첸라마를 만나는 것은 금기사항이에요. 왜요? 조선조는 유교사입니다. 유교사인데 스님을 만난다는 게 금기사항이니까 이 연암 박주인이 보기에는 아마도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안 만날 것이다. 안 만나면은 황제의 명을 거역한 거니까 아마도 남방으로 기양 갈 거다라 생각해요. 그래서 박주인은 좋다. 기양 가면 기가 막히게 좋지 않냐? 그러니 기양 가게 되면 자기도 따라가가지고 남방의 온갖 것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어딨냐? 술 사놓고 술 마시고 기양 가기만을 바랐어요. 바랐는데 이 사행단이 청나라 근륭제의 명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거역하지 못하고 이 판첸라마를 만나요. 판첸라마를 만나는데 원래 이 스님을 만날 때는 삼별해야 되잖아요. 삼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스님 보고는 목도문 딱 하고 그냥 무지충하게 앉아버려. 앉아버리고 이제 스님이 이제 스님한테 물어요. 스님한테 묻는데 그 사행단 판첸라마를 만났던 길상법피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 거죠. 이 판첸라마하고 사행단이요. 묻는 게 뭐였는가 하면은 묻는 게 윤회설을 물었어요. 조선의 그 사행단이 판첸라마 보고 윤회설을 물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은 불교에 윤회설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윤회설을 믿는다면은 사람이 개도 될 수 있고 소도 될 수 있고 뱀도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 판첸라마가 대답한 내용은 없지만은 판첸라마의 내용은 이 티베트 밀교 사상에 가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절대로 윤회설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절대 사람에서 개돼지로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되지 않고 만약에 사람이 살았을 때 개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개와 같은 사람으로 윤회가 될 것이다. 그 얘기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개돼지처럼 행동했으면은 자기 아들은 개돼지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의미가 통해요. 그래서 밀교의 윤회설은 절대로 사람이 개돼지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만약 개돼지처럼 행동했다면은 개돼지와 같은 비슷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이 사람이 또 개돼지처럼 또 했다면 더 악한 개돼지가 되고
이걸 100만 번 윤례하게 되면은 그때야 계리지로 바뀐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판치나마가 선물 줬어요. 불상을 줬습니다. 불상을 줬는데 이 불상을 가지고 조정에 들어가면 욕 엄청나게 먹고 잘못하면 기암까지 가야 돼. 가야 되니까 그 받은 불상을, 선물로 받은 불상을 돌아오는 길에 묘향산의 절에 갖다 주고 그냥 와버려요. 예. 이제 그렇게 온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수의복지묘, 예. 그 다음 걸륭지가 만든 보령사가 있는데 이 보령사는 중국 관광 특 A급이에요. A급이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게 바로 보령사입니다. 이 보령사 입구고요. 보령사 사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걸륭지가 만들었죠. 예. 산물이고 그 다음에 금강법사고 천왕전이고 천왕전이 사천왕사이고 그 다음에 대웅보전이고 이 건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본영사 대승각이 있어요. 본영사 대승각에 여기에 천수천왕 가는 보살이 있는데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드는데 세계 최고로 커. 얼마나 큰가 하면 요 높이가 약 23m.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 그래서 세계 최대로 큰 본영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제묘도 가요. 관제묘를 일단 무제신이라고도 해요. 무제신인데 이게 누구를 모셨을까요? 간우를 모셨습니다. 간우를 모시는데 왜 간우가 재산을 불리는 신이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무는 당연히 이제 싸움 잘하니까 무신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재산까지 불려주느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관제묘에 많이 가는 이유는 무보다는 제입니다. 왜 제신이 됐는가 하면은 간우가 이제 유비, 간우, 장비가 세 사람이 조조하고 싸우다가 패했어요. 패해가지고 삼형제가 불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간우가 조조의 포로로 잡혀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간우한테 여자도 다 갖다 주고 재물도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줍니다. 많이 갖다 주는데 이 간우가 그 이제 나중에 유비가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유비를 찾아놨어요. 찾아놨을 때 그때 모든 돈들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다 봉하고 떠나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돈을 많이 벌려면 돈에 욕심을 내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간우가 돈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 간우입니다. 간우 미영공 수미증이죠. 그 다음에 일화에 가면은 또 쌍탑이 이렇게 있어요. 쌍탑산이 있습니다. 쌍탑산이 있는데 이 쌍탑산을 보고 연암 박주연은 시를 하나 읊었으니 그 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한 산을 돌았으니 언덕이 돌보물이 탑처럼 마주섰다. 하늘의 기교로다. 비교길 높이에 선 그 이름은 쌍탑산. 그래서 이제 요나라 때 이게 탑을 만드는데 이 봉우리 위에 탑을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 아마도 이게 뭐 기어서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자 드디어 북경에서 8월 9일부터 8월 14일 동안 약 5일 동안 여기에 기록이 태학 유관록이고 여기서 다시 어디로 오는가 하면요.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요. 북경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환연도중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열하일기는 26편까지 있지만은 환연도중록까지가 열하일기 전체 과정의 기록들입니다. 나머지는 이 사이사이에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다 기록한 것들이요. 기록한 것들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옥갑야화라는 편이 있는데 옥갑야화 편이 뭐인가 하면요. 허생전이 나와요. 허생전 들어보셨죠? 네, 허생전 들어봤는데 허생은 어디 있으니까 하면 가난한 섬인데 아주 가난한데 만날 책만 읽어요. 만날 책만 읽으니까 바느질품을 파는 부인이 허생을 보고 좀 어떻게 해봐라. 네가 만날 책만 읽으면 뭐냐. 그러니까 허생이가 뭐라 그런가 하면 독서만 했으니 내가 뭐 할 게 있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당신은 말이야, 뭐 책 속에 어떻게 학습만 이러냐? 이걸 엄청나게 하니까 허생이 그만 집을 놔버려요. 집을 놔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인 변씨한테 찾아갑니다. 변씨한테 찾아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 근데 이 옷 행세가 이 행색인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이 변씨는 이 허생의 인품을 봐요. 허생의 인품을 보니까 보통 인품이 아니야. 그래서 돈 1만 냥을 빌려줍니다. 1만 냥을 빌려가지고 어디로 가면요? 안성으로 가요. 안성으로 내려가가지고 뭘 사들인가 하면요? 조율이시를 사들여요. 조율이시란 게 뭐예요? 조율이시란 게 이게 대추, 배, 감. 이게 제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냥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조율이시를 다 사들여버려요. 사들여버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있어야 제사 지내니까 조율이시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갈 때 내다 팔아서 큰 돈을 법니다. 큰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로 가가지고 말총을 사들여요. 말총은 뭐 하는가 하면 양반들이 쓰는 망근이죠. 망근은 말총을 만드는데 양반들은 반드시 이걸 써야 돼요. 근데 제주도 가가지고 말총을 다 독점해버렸는데 말총이 엄청나게 비쌀 때 딱 팔아가지고 만냥을 가지고 얼마나 버는가 하면 100만 냥을 벌었습니다. 100만 냥을 벌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상국가를 세워요. 이상국가라는 게 뭔가 하면 수호전에 양산박의 도둑놈들 다 모이죠. 그 양산박의 도둑놈들은 사실은 도둑놈이 아니고 의리를 행동하다가 도둑으로 몰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허생도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상국가를 딱 건설해. 건설하고 나오고 난 뒤에 변씨와 교분을 맺게 되니까 변씨, 최고 부자 변씨가 누구를 소개해 주는가 하면 이완을 소개해 줍니다. 이완을 소개해 주는데 이완은 이거는 당대 무능한 사람의 상징이요. 이 북벌론의 핵심 인물이 또 이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완한테 온갖 계책을 다 세워줬지만은 이 사람은 가는 길은 오로지 외길 인생 한 길밖에 못 가요. 근데 이 연안 박지원은 뭐 한 길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노마디즘, 여러 가지 길을 다 얘기하는 게 이 허생인데 이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완은 안 받으니까 이완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건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허생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북경에서 쭉 돌아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가 하면 5개월. 5개월 만에 에라가 돈 그 시즌부터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라 일기를 다 끝내는데요. 내년 5월 5일에 요 과정을 현지에 답사를 하는데 5박 6일 동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가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라 일기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